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낡은 패턴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뇌의 신경 경로는 그대로 반복되어 당신을 과거에 가두게 됩니다. 당신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문제들, 변하지 않는 불평들, 변하지 않는 변명들, 이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그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어제, 지난주, 작년에 대해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오래된 상처, 오래된 실망, 오래된 실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며 잘못될 수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리느라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당신의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까?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과거와 미래 때문에 낭비한 순간들이 정말로 중요한 단 하나를 앗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현재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있는 분이여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나 당신의 과거와 삶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며 현재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고 낡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한계의 경험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미래를 과거와 똑같이 반복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당신이 이루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강력한 믿음과 격렬한 자신감으로 이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조차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정도로 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해낼 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질 그대로 보기 시작하고 삶을 가장 진실하게 즐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삶의 기술을 재발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속 모든 번뇌와 불안,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여 궁극적인 해탈과 가장 높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재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마시고 있는 커피의 맛은?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는? 당신의 앉은 자세는? 손에 든 휴대전화는? 손목에 찬 시계는? 당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당신의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는? 심지어 당신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치질의 은은한 통증까지도 말입니다. 최첨단 과학 연구들은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과 집중력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하며 재조직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몸과 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거나 생각을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개념들이 종종 오해되고 남용됩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들은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현재 상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아마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단순한 감각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커피 한 잔의 향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부터, 길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들은 아직 거친 감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당신은 더 미세한 것들을 느끼도록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화가 날 때 그저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초심자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 하지만 난 여전히 화가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두 번째 반응. 나는 관찰하고 있어. 나는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어. 겨우 15초를 버티고 나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계속해서 낡은 이야기, 낡은 감정, 낡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당신 스스로를 익숙한 패턴과 과거의 자신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람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평생에 걸친 변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재구성될 것이고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의 에너지장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변하면 주변 세상도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복적인 경험을 끌어당기는 낡은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완전히 다른 기회와 경험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적을 일으켜 자신의 삶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분노에 지배당하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으며 여전히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저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분노를 즉시 끄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하고 단련하여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쌓인 물줄기가 저절로 멈추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미숙한 생각입니다. 둘째, 낡은 습관은 항상 당신이 그것과 얽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저항하기만 하면, 당신이 의도적으로 피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에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때리고 그것을 꾸짖어도 그것은 즐겁게 존재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만 하면 그것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 방법은 그저 관찰하고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한 남자가 야외에서 소변을 볼 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줄기가 왼쪽으로 튀고 오른쪽으로 튀고 심지어 그는 노래 몇 소절을 흥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서서 보고 있다면 그는 즉시 진지한 척할 것이고 심지어는 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관찰한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확장될 수 없고 당당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여, 만약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행운도 마법도 아닙니다. 내면의 상태를 바꾸고 생각과 감정, 믿음을 바꾸는 힘이며 동시에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할 때까지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과 끈기, 그리고 연습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낡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뇌 속 신경 경로는 깊이 새겨졌고 낡은 습관은 너무나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낡은 패턴을 부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려면 분명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연습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자세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보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이제 당신이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굳게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되었을 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자신감, 기쁨, 목적의식, 그리고 만족감을 느껴보십시오. 이 감정들이 당신 몸의 모든 세포로 퍼져나가게 하십시오. 현재의 진정한 상태에는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알아차릴 뿐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날, 당신은 여전히 똑같이 연습합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알아차림은 점점 더 섬세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강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회상과 감정의 요동의 전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편적인 순간이나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명확한 일련의 사건이 됩니다.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폭발하여 당신을 통제하고 일정 시간 지속되다가 점차 가라앉아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이 평온하게 필요하다면 사과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듯 전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연습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미세한 변동을 알아차릴 만큼 부드럽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이 닥쳐올 때 당신은 제때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상 수련회에 참가한다면 아마 선생님이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까? 감각이란 무엇일까요? 허리 통증일까요? 다리 통증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정말 평화롭고 텅 빈 느낌일까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유연해지고 섬세해지고 강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습을 시작할 때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미래에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가? 혹은 그녀는 어떤 믿음을 품고 있을까? 혹은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제 눈을 뜨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바로 이 순간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상이나 상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양치질할 때, 출근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낡은 패턴, 낡은 이야기에 빠져드는 대신 당신이 충분히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 자아를 표현하고 혹은 그녀처럼 생각하고 혹은 그녀처럼 느끼고 혹은 그녀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은 잊어버리고 다시 낡은 습관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자신을 일깨우고 새로운 상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이 과거의 자아 대신 미래의 자아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새로운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매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실천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부 현실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자아에 맞는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당신이 뿜어내는 새로운 에너지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을 낡은 패턴에 빠뜨렸던 상황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이한 우연의 일치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연결들이 마치 당신을 목표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적시에 적소에 나타나고 완벽한 우연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초점을 바꾸고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매 순간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변할 때 당신의 현실도 따라서 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는 의지력으로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투쟁이나 과도한 노력 혹은 해내지 못했을 때의 자책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압박과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낼 뿐이며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탐험하는 여정이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진실한 버전의 자신으로 거듭나도록 허용하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애쓰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1분 동안 알아차렸다는 식의 개념은 없습니다. 분명 당신은 어떤 관념에 집착하려고 애쓰고 있을 테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선종에서는 가르칩니다. 맞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쫓아가려 하지도 말고 저항하려 하지도 말고 그것에 영향을 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당신의 감정이 아니고 당신의 몸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인식이며 의식입니다. 의식으로서 당신은 집중, 의도,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통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고 낡은 패턴을 초월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자신,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계속 갇혀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방식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현재를 온전히 살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선택함으로써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낡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원하는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에 대한 가장 높은 이미지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정의가 되게 하십시오.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확장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힘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지금 당신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그려낼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쥐고 있는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그 도구들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될 수 있다고 알았던 그 사람이 진정으로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잠재력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삶이 더 이상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경이로운 모험, 자기 발견의 여정,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며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도전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더 강한 복귀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당신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창의력, 영감, 그리고 에너지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진실한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이 자신의 사명에 맞게 살아갈 때,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에너지는 솟아나며 당신의 사고 또한 명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멀게만 보였던 목표들을 달성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이 변할 때 주변 사람들도 변하도록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본보기, 당신의 존재가 당신 주변 세계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듯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당신 자신이 그 변화가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이 변화의 여정에 함께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타고난 권리, 즉 당신의 현실과 삶을 주도할 권리를 실행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 영웅이 되십시오.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단지 당신이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을 시작하도록 당신을 이끌었던 당신 자신의 미래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의심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십시오.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 속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기로. 더 이상 낡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기로. 대신 현재를 온전히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가능성을 확장하십시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인생에서 영웅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각본을 직접 쓰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 있습니다. 당신이 손수 만들어가는 미래를 향해, 당신이 직접 설계하는 삶을 향해, 그러니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항상 될 수 있다고 알았던 그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감독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입니다. 위대한 이야기를 쓰십시오. 나눌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주도하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빛나십시오. 위대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이유인 그 사람이 되십시오. 기나긴 인생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많은 시간을 자신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며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모든 잠재력을 해방시킬 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나는 사업을 시작할 거야. 언젠가 나는 책을 쓸 거야. 언젠가 나는 세계 여행을 할 거야. 언젠가 나는 건강을 단련할 거야. 언젠가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오늘로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달력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미루기 위해 어떤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정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기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은 절대 저절로 한 줄로 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허락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매일의 습관을 반복하고 삶이 던지는 어떤 것에든 반응하고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그들은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창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결정.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고 당신 자신의 운명을 직접 빚어내기로 한 결정. 그 결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명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응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가능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자원들이 갑자기 손에 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결정은 단지 소망일 뿐이며 소망은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바로 지금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전화 한 통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항상 배우고 싶었던 강좌에 등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피하려고 애썼던 어려운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행동할 때 당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솟아오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내면에서부터 오는 힘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의 조화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 느낌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이며 당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되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갈수록, 당신이 자신의 최상의 버전에 따라 행동할수록, 당신이 내면의 위대함을 더 많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더 익숙해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당신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당신은 앞길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낡은 패턴을 깨고 제한적인 믿음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단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변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행동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의 신경 연결을 다시 쓰고 있고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뇌와 몸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경험과 당신이 단지 상상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즙이 많은 레몬을 한 입 베어 무는 장면을 상상하면 당신의 입에서는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당신의 몸은 마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과거의 자아가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진실한 감정으로 상상할 때 당신의 몸도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뇌의 신경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세포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세포, 원자, 심지어 양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으로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주변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했던 상황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멀게만 보였던 기회들이 갑자기 손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신비한 비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 앞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태, 생각, 감정, 그리고 믿음을 바꿀 때 당신은 또한 외부 세계로 뿜어내는 에너지의 원천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변할 때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과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감정에 유의하십시오. 당신은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에서, 부족함에서, 아니면 풍요로움에서, 반응적인 상태에서, 아니면 창조적인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탓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단지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선택하십시오. 주의를 돌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상태를 바꾸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낡은 길로 되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반응적인 상태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당신이 더 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이 낡은 상태에 갇혀 있는 시간은 짧아지고 당신이 강력하고 활기찬 상태에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매일, 매주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쉽게 통제불능으로 만들었던 것들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을 벅차게 만들었던 도전들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들은 점차 필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여정을 시작했던 첫날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당신 자신의 가장 진실한 버전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장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당신이 기꺼이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배우고 성장하고 비상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이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설렘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십시오.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도전을 당신 자신의 최상의 버전을 실천할 기회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왜냐하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작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제한되고 그들이 현실적이고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 대다수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 에너지, 그리고 존재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큰 꿈을 꾸십시오. 과감한 것들을 꿈꾸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을 약간 두렵게 만들 정도로 멋진 삶을 꿈꾸십시오. 그런 다음 그 꿈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 비전과 일치하는 결정과 행동을 하십시오.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거나 만족스럽거나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상태에서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현재의 자신을 미래의 자신 버전과 일치시킬 때, 당신이 지금의 당신과 되고 싶은 당신 사이의 간격을 좁힐 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동시성이 일어나는 때이고, 삶이 경이로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을 접어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이 순간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창조할 것입니까? 선택은 항상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음으로, 명확한 목표로, 진실한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눠줄 재능이 있고 완수할 사명이 있으며 이 세상에 바칠 독특한 기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당신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웅크리지 마십시오. 억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잠재력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당신 자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사명에 맞게 사십시오.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비범한 것이 되도록 당신이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더 망설이십니까? 쇼펜하워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평범하거나 고독하거나. 니체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말은 더욱 광적이었으며 그는 초인의 이상을 외쳤지만 심연을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태양이다. 심지어 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내 하체에 빛나는 보석일 뿐이다. 니체는 초인 사상을 발견한 후 더 이상 누구도 존경하지 않았지만 학생 시절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쇼펜하워가 그의 정신적 스승이자 마음속의 신이었습니다. 그때 니체는 쇼펜하워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책방에서 쇼펜하워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처음 보았을 때 니체는 마치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라는 부름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져와서는 너무나 매료되어 탐독했고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읽었으며 책 한 장 한 장을 마음속에 삼켜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니체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었는데 모두 쇼펜하워 때문이었습니다. 읽을수록 그는 마치 이 책이 자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쇼펜하워를 통해 니체는 자신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 인생은 비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을 불태우는 불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인간은 욕망에 지배당해 끝없는 전쟁에 뛰어듭니다. 나중에 군에 입대했을 때 니체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끊임없는 폭격 속에서 그는 신이여 보호하소서라고 외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쇼펜하워여 보호하소서. 여러 해 전 니체는 쇼펜하워로부터 영혼의 울림을 찾았습니다. 여러 해 후 우리는 쇼펜하워를 읽으며 여전히 다른 감정과 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불타는 욕망 덩어리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다. 그것이 충족되면 우리는 다시 지루함을 느낀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영원히 끝없는 추구의 소용돌이에 갇혀 결코 진정으로 삶을 즐길 줄 모릅니다.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태어난 곳은 상수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신을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88년 쇼펜하워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신은 쇼펜하워에게 견고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물질적 결핍으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에게 모든 풍요, 충분한 삶, 그리고 성장하기에 훌륭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해 후 쇼펜하워도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처음부터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자립하여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귀중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그 사람은 삶의 결핍과 고단함에서 벗어나 대다수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물질적 결핍을 겪지 않아도 되어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물질로 달랠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뛰어난 영혼만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분명히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철학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물질적인 고통은 없었지만 강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이며 인간은 원래 이 세상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일찍이 말했듯이 내 인생은 그저 무의미한 차이일 뿐 나의 무지속 안락한 잠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는 또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실수다. 매일이 끔찍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끔찍하며 최악의 일이 마침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인생이 실수일지라도 인간은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수인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워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는 일에 매우 바빴고 모든 시간을 돈 버는 데 쏟아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재산 축적에 몰두했습니다. 쇼펜하워의 어머니는 그때 아직 너무 젊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필연적으로 소홀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었고 자녀 양육에만 평생을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후 회상하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젊은 엄마들처럼 나는 그저 새로운 장난감에 불과했다. 이 말은 다소 불공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쇼펜하워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필요로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6살에 그는 인생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그가 가업을 잇고 상업을 배우고 견습생이 되어 상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쇼펜하워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인생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주도할 수 없고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가장 큰 이점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쇼펜하우어는 부모님의 모든 엔파이어를 받아들였습니다. 9살에 그는 학교에 보내져 더 넓은 세상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에게 사교수를 배우게 하고 춤을 배우게 하고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들과 친해지게 했습니다.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을 아는 것이었고 그것이 쇼펜하워의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춤추고 싶지 않았고 규수 아가씨들의 환심을 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을 배우는 대신 그는 문학과 철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배우는 것은 그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사람은 고문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그에게 좋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5살에 쇼펜하워를 상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는 사회과학을 배워 철학자가 될 수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 그의 아버지는 돈으로 그의 영혼을 매수할 것이다. 만약 그가 사업의 길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큰 돈을 받게 되지만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견습생으로 들어가 상업계에 발을 들여야만 한다. 10대 소녀는 당연히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래전부터 유럽을 여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쇼펜하워는 2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열정을 배신하고 영혼을 상업에 팔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돈으로 그는 2년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쇼펜하워는 많은 일기를 썼고 10,000권의 책을 읽고 10,000리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여정에서의 경험들은 그의 정신을 깊이 있게 길러주었고 훗날 철학적 사유에 풍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1804년 쇼펜하워는 유럽 여행을 마치고 약속대로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 그의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불과 1년 후 그는 세상을 떠나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 재산은 쇼펜하워가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인생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쇼펜하워를 어머니에게 실망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있을 때도 어머니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며 상류 사회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때부터 쇼펜하우어는 여성과 결혼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무엇인지 안다. 그들은 결혼을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보급소로 여긴다. 실제로 어머니의 행동은 쇼펜하우어에게 그녀가 아버지를 단지 자신에게 풍족한 물질적 삶을 제공하는 도구로 여겼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17, 18세에 그는 인간 마음의 복잡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의 천박함도 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 되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재앙과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눈앞에 너무나 많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펼쳐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인간에게 그 아름답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계속 살아갈 힘을 얻도록 강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상류 사회의 유명 인사였고 괴테를 포함한 많은 뛰어난 문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쇼펜하우어는 계속해서 견습생 일을 했지만 그 삶은 그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필요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이기적이고 매우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쇼펜하우어는 견습생 일을 그만두고 문학을 다시 공부하러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동년배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된 쇼펜하우어는 매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공자, 귀족들과 어울리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솔직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네가 사업을 하지 않고 철학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나중에는 분명 많은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너는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상속 재산으로만 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낭비한다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먹여 살리지 못할까 두렵다. 학교에서 쇼펜하우어는 다소 거만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풍자하는 시를 썼고 그들의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모두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움받는 사람이 된 쇼펜하우어도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나 교양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다. 어머니는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쾌하고 성가신 사람이다. 단도직입적인 한마디, 너는 매우 성가시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그를 위해 별도의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 그의 내면은 이미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점차 철학자의 자질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사색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며 그의 어머니는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생의 고통에 대한 사색이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809년 21세의 나이에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아버지가 남긴 돈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재산은 그에게 매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쇼펜하우어는 이곳을 떠나 괴팅겐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철학자가 되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래 슬픈 것, 나는 평생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여성들과 즐거움을 찾아보라고 권했지만 쇼펜하우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무상하여 그런 일에 우리가 공을 들일 가치가 없다. 때때로 인간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알게 되면 온 세상이 우리에게 길을 비켜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로 결심했지만 지혜 없이는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빌려온 사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얻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베를린 대학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고 학교의 총장은 바로 철학자 피이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를린에 도착하여 피이테의 강의를 들었을 때 쇼펜하우어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풍자 모드를 켜고 피이테가 단지 허풍쟁이, 우울증에 걸린 광인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조롱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유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사상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부터 솟아나야만 하며 모든 과정과 사건, 기쁨과 고통이 그들 내면의 고귀한 자아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것은 단지 게임일 뿐이다. 외부의 것들은 단지 환상이며 내면의 사상만이 진실이다. 베를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했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지 약간의 돈을 기부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도망치면서 그는 머릿속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구상했습니다. 완성했을 때 쇼펜하우어는 공식적으로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논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그것이 아무도 관심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문에서 쇼펜하우어는 썼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가지지 못한 멀리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 그들은 항상 외부로부터의 만족을 찾으며 모든 비밀이 풀릴 수 있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대신 말이다. 나는 인생의 몇 가지 진실을 보았다. 외부로부터의 행복은 얻기 쉽지만 잃기도 쉽다. 이 인생에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의 행복, 심지어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의 핵심은 모두 그들 자신의 내면적 자질에 있으며 다른 어디에도 있지 않다. 어머니에게 무시당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돈을 들여 500권의 책을 출판했지만 거의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항상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도전에 직면해야만 인간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데무노 괴테의 친구였지만 괴테는 항상 쇼펜하우어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괴테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괴테는 이 젊은이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괴테의 일부 사상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테는 진심으로 쇼펜하우어를 자신의 학설을 따르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괴테는 이미 천하의 명성을 떨친 대문호였고 쇼펜하우어는 단지 철학의 길에 갓발을 들인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쇼펜하우어는 괴테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괴테는 글쓰기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색채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실험을 하고 색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누구든 기꺼이 따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그는 누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갈등을 빚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고독하게 자기 자신이 되거나 평범하게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친구 없이 외롭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이 기이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자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1874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를 떠나 더 고독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살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풍부한 예술적 분위기를 가진 곳에서 살고 싶다. 동시에 내게 풍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나에게 필요한 정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드레스덴이 자신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레스덴에서 쇼펜하우어는 은둔하며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극장에 가고 혼자 술집에 갔으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논쟁하고 결코 양보하지 않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설명했습니다. 내 우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드레스덴에서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일은 창작이었습니다.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7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걸작이며 그 속에서 전례 없는 철학 체계를 제시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출판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작품은 완전히 새로운 철학 체계이며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원고는 한 출판사에 의해 매입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우 흥분하여 자신이 즉시 유명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성급했고 계속해서 출판사에 책 출간을 재촉하는 편지를 썼으며 심지어는 무례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를 화나게 했고 출판사는 답했습니다. 당신의 편지에 나타난 무례하고 교양 없는 태도는 당신이 철학자가 아니라 단지 거친 마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 쇼펜하우어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적지 않은 매력적인 여성들을 알게 되었고 대담하게 사랑을 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에 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자의 지성이 욕망에 가려졌을 때만 그들은 키 작고 어깨 좁고 엉덩이 넓고 다리 짧은 그 종족을 가족이라고 부른다. 이 말들은 단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와 이 세상은 여전히 화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환심을 사고 싶지 않았고 세상 또한 그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30세가 차에 되기도 전에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했고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판된 후 책은 처참하게 팔리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겨우 230권만 팔렸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고 단지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인생의 역사라도 고통의 역사다. 하지만 그는 비관주의자이면서도 낙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바라건대 내가 황제와 개구리를 동족으로 여기는 환상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에게서 힘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철학 교수가 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일은 그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정말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철학계를 지배하는 인물은 헤겔이었습니다. 그는 철학 세계의 왕이었고 수많은 펜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쇼펜하우어와 헤겔이 같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젊고 기세등등한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헤겔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눈에 헤겔의 철학은 온통 허무맹랑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어리석은 자들이 좋아하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헤겔의 표현 방식을 가장 불쾌하고 무의미한 언어로 보았고 미친 사람의 우울한 상태를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은 전체 철학과 세계 및 인간 사상의 정수에 대한 이론이라는 주제로 그의 강의를 공개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논쟁에 능했고 연설 능력도 뛰어났으며 그의 강의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체 강의는 단 5명의 학생만을 끌어모았고 반면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은 헤겔의 수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헤겔이 무겁고 알아듣기 힘든 짙은 지방 사투리가 섞인 어조로 강의하는 것을 들으며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헤겔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다면 그럼 가지 않겠다. 그는 학교를 떠나 다른 길을 찾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워는 먼저 번역가가 되어 유명해진 후에 자신의 철학을 홍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번역본은 출판해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그는 한탄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들이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낸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항상 자신의 철학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이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의 위대함을 깨달을 것이라고. 만약 이 시대가 그의 철학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손실이라고. 어떤 것들은 이해받지 못하는데 그것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들의 위대함을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천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가 열어놓은 길을 아주 멀리 걸어가야만 인간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업은 온통 좌절이었고 쇼펜하워의 사랑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20대에 그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1821년 여전히 도화운이 찾아와 그는 젊은 여가수에게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동안 인연을 맺었지만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결혼과 사회관계의 복잡함을 싫어했습니다. 고독하거나 평범하거나. 쇼펜하우어는 평범한 것들을 쫓느니 차라리 고독한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881년 40세가 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굴고 소녀에게 미소 지으며 포도까지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쇼펜하우어를 싫어했고 포도를 버릴지언정 먹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혹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의 본질은 전혀 가치가 없다. 그것은 단지 필요와 환상에 의존하여 작동할 뿐이다. 그때부터 이 철학자는 점점 더 고독하게 살았고 성격도 까다로워졌으며 하루 종일 불평만 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쇼펜하우어는 애완동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동물을 보기만 해도 나는 즉시 즐거워진다. 그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를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을 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3시간 동안 글을 쓰고 1시간 동안 플루트를 불고 그 후에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모든 말을 거절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연극을 봤습니다. 연극을 보는 동안 그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때로는 2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정도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킬 수는 없다. 점차 쇼펜하우어는 낮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지혜가 발전할수록 사고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 물론 이 말은 단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 속에서 자신의 고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신의 삶을 즐기고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는 반면 어리석은 자들은 공허함을 두려워하고 공허함이 가져오는 지루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평범한 즐거움을 찾고 짧은 쾌락을 추구한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억지로 화합하는 척할 필요가 없다. 쇼펜하워는 항상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세상에 의해 이해받고 그에게 명성과 지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 그는 항상 기다렸습니다. 1884년 작품의 제2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참하게 실패했고 판매량은 300권을 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워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작품의 가치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완성된 작품을 나의 동시대인이나 동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바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인류에게 무가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인정이 늦게 오더라도 그것은 모든 좋은 것들의 필연적인 운명이다. 쇼펜하워는 늙었지만 여전히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성찰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보충으로 여겼습니다. 다 쓴 후 그는 그것들을 모아 별도의 책으로 엮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수많은 독자를 끌어모았고 심지어 그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더 사랑받았습니다. 책에서 쇼펜하워는 마치 느긋하게 대화하는 노인처럼 삶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내면에서만 추구할 수 있다. 그는 또한 결혼에서부터 재물에 대한 시각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많은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돈을 위해 건강을 맞바꾸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 그는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불타는 욕망 덩어리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스럽다. 욕망이 충족되면 인간은 다시 지루함을 느낀다. 평생 인간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삶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 외에는 인생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본질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개성을 적절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다른 것들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항상 외부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쇼펜하워는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개성이다. 왜냐하면 개성은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도록 돕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내면적 가치를 더 많이 소유할수록 외부 세계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더 이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무심코 심은 버드나무가 그늘을 들이운다. 쇼펜하워는 마침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추구했지만 한 번도 얻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에게 왔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의 명성이 퍼지면서 오래된 작품들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세 번째로 출판되었고 이전 두 번보다 더 잘 팔렸습니다. 쇼펜하워는 너무 흥분해서 유럽 전체가 이 책을 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실제로 한 무리의 독자들을 끌어모았고 마치 작은 불씨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쇼펜하우어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몸이 썩어 없어질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이 세상에 의해 이해받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내 몸이 먼지로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저 철학 교수들이 내 사상을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1960년 9월 쇼펜하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여전히 사는 것이 실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침내 그 실수를 끝냈습니다. 여러 해 후 니체라는 젊은이가 우연히 헌책방에서 쇼펜하워의 작품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워의 추종자가 되었지만 그는 스승보다 더 괴짜였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열정으로 초인의 이상을 외치며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 속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10년간의 광기 속에서 니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쇼펜하우어를 모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그 위대한 영혼들은 여전히 고독 속에서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한 줄기 빛을 찾고 그 빛은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비출 것입니다. 삶은 본래 의미가 없지만 바로 그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순간부터 인간은 가장 고독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다 점차 이 세상의 평범함과 혼잡함에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국 삶은 여전히 고독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길은 스스로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조해볼 초안도 없고 수정할 다음 생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단 한 번의 인생뿐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우리가 영혼 깊은 곳의 부름에 따라 살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어 마치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나듯 할 수 있다면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피드백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항상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자원을 끌어당기며 오랫동안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선한 지식을 공유하고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공덕은 무량합니다.